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그 7주차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강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니까 굉장히 많이 밀린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5주차는 추석으로 휴강이었고 6주차는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감상문 쓰라고 과제를 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7주, 8주, 요번에 이제 9주차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8주차 나가기 전에 10주차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제가 4주차 하면서 일본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페이퍼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안보 정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평화헌법 관련한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7주차, 8주차를 소화를 하고 어차피 요번 주에 그 9주차 내용까지도 아마 주말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안보, 예를 들어서 9주차는 이제 자위대하고 뭐 주일 미군 관련한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중반부 넘어오면서 일본의 안보 분야까지 다 이제 포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할 거니까 진도 그렇게 늦진 않습니다. 저희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어차피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 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될 거니까. 그리고 출석 체크하는 부분은 영상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한 2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지금 댓글 달려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수강 인원 전체가 다 댓글을 달지는 않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를 제가 좀 꼼꼼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저기 여러분이 이제 기말 리포트 쓰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코멘트를 다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 안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제출 안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연장을 뭐 기간을 예를 들어서 11월 한 둘째 주까지 기간 연장해 드릴 거니까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제출을 하시고요. 물론 감점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기말 리포트를 어떤 주제로 쓰겠다, 그리고 쓰려는 취지는 어떤 거다 라는 식의 내용들. 왜냐면 이걸 제출 안 하시면 강의를 안 들은 걸로 간주가 됩니다. 여러분만 손해니까. 하여튼 이거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간 대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안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도 있는데 기억이 하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일단 제가 드리게 되면 이거 저기 블랙보드에 이제 문서화해서 올려놓을 거고요. 그 중간 대체 리포트는 분량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걸 아냐 모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그 분석 능력을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삼으려고 이제 하는 거니까. 기말 리포트가 사실은 핵심이고 중간 리포트는 똑같은 문제를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글 쓰는 상황이나 뭐 자료 수집이나 분석 능력을 일단 보려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한 주제로 드릴 겁니다. 이것도 아마 9주차 강의 때, 이번 주 강의죠. 그러니까 이번 주 말쯤에 강의 때 제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대체 리포트의 피드백은 10주차 강의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도입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게 이 41페이지 이 부분에 뭐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어떠고 뭐 이런 낙도 방위용 스탠드오프 미사일 운운하는 말씀 드렸고, 이제 42페이지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 부분에서 맞다, 또 한 가지 얘기 드려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강의 내용이 부실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실제 강의한 건 4주차 12개 영상이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12개 영상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7주, 8주, 9주차 영상이 올라갈 건데, 이게 지금 대면 강의로 하다 보니까 말이 되게 빨라져 가지고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만약에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 돼서 대면 강의를 할 때의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지금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같으면 저희도 말씀드렸죠. 원래 같으면 지금쯤은 이제 여러분이 조사 분석한 거를 여러분이 발표하시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주차부터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우린 지금.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이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져가지고 말이 빨라져가지고 실제로 이걸 쭉 하고 나면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 학기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부실하지 않다, 알찬 강의였다 라는 생각이 드시도록 자 열심히 할 거니까 좀 민원 좀 넣지 마시고요. 뭔가 불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라니까. 제가 다음 학기에 제가 이 학교에서 안 보이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진짜 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정당한 민원 제기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저한테 이제 저 연락처도 알잖아요. 근데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굳이 크게 만들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한일 안보 협력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한국과 일본은 1966년 주일 한국 무관부 및 67년에 주한 일본 무관부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안보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일 간 안보 협력 분야의 최초의 협정은 지소미아 협정입니다. 이게 체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이게 좀 놀라운 게 이게 안보 협력 분야 최초의 협정이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전에 몇 개 더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 지소미아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한다 만다 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간신히 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50년 동안 안보 협력 관련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입장에서 일본이라는 거는 북한 다음으로 얄미운 존재.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같이 사업하고 뭐 같이 뭐 무역하고 또 돈도 빌려주고 이런 좋은 관계긴 한데 그래도 뭔가 못마땅한 관계, 이런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최근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있고 아베가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미국하고는 동맹이지만 일본하고 동맹은 아니다 라고 했고요. 또 어떤 정치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하고도 군사 동맹을 맺을 수 있지만 일본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일본은 가상 적국이지 동맹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우리의 기본 DNA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소미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래 된 거니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 북한 핵 문제 아니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던 거죠. 그 한일 군사 비밀 보호 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불리는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풀어서 설명을 하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는 의미인데요. 그 지소미아는 이제 국가 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 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근데 이런 틀이 없으면 그냥 저쪽에서 이거 기밀 정보니까 조심해서 다뤄달라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막 까발리는 거예요. 국회에서. 일본이 이런 비밀이 있다고. 그럼 일본이 우리 믿고 준 건데 일본이 작살내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짓 하지 말자고 이제 협정을 맺어 놓은 겁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그 구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협정을 맺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호 간의 정보를 주고 노출되는 거에 대한 구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보호 조치, 이 협정을 맺어서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면적인 보호 조치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만드는 것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여러분의 어떤 그 불법을 잡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도 하듯이요.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는 이제 국가 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교환된 정보의 보호,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 인터넷 화면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이런 기밀 정보를 보내주면 우리가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실시간도 아니고요. 그냥 쟤들이 취득한 정보를 그 종이에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뭐 그 다음 날쯤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빠르면 당일날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얻은 그 종이 서류에 적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 어떻게 비밀 유지를 할지, 보관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하는 그 협정이 저 지소미아라는 거죠. 그 2019년 현재 한국은 22개국과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은 나토를 포함해서 8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적은 편이고 한국이 좀 많은 편이죠. 지소미아는 정부 간 조약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 이외에 국방 당국 간의 MOU 형태로 체결될 수도 있는데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등 14개국과 국방 당국 간 MOU 형태로 지소미아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터키, 체코, 스위스 등과 정부 간 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가만 보시면 한국전쟁 참전 국가들하고 되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중립국 감시위원회도 있고 또 주한유엔군사령부 안에 16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주한유엔군사령부 안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협정을 체결해서 뭐 군사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요. 그 지소미아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목적은 이제 군사 비밀의 보호가 목적입니다. 교환을 하기도 하지만 그 교환된 비밀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본에 준 정보 또 일본이 우리한테 준 정보가 그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고 이게 이제 그 해당국의 군사 기밀처럼 잘 보호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호 협정. 그 비밀 분류는 각국에 상응하는 동일 비밀 등급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군사 2급 비밀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본에서는 극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보호 원칙은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게 군사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건 또 그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고는 하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놓고 다른 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군사 비밀 정보의 접근 자격은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 그러니까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갖고 있는 이제 정부 공무원이 이걸 이제 보도록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쪽에 일본 자위대의 이제 뭐 장교가 이 서류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갖고 와서 사본을 이제 한국 국방부 장교한테 넘겨주는 형태, 뭐 보통 이런 형태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보안 같은 경우는 그 군사 비밀 정보를 보관하는 정부 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 뭐 또 하여튼 뭐 이중 금고, 삼중 금고에 보관해야 되고, 뭐 열쇠로 잠궈야 되고, 뭐 무슨 또 뭐 다이얼로 하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요. 그 보안 요건도 이제 문서, 매체, 장비, 전자 전달 시 이제 보안 요건 뭐 뭘로 전달하며 어떤 규격으로 하며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파기할 때, 그러니까 없앨 때는 또 파기 방법을 규정하는데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복원 방지를 위해 그 밖의 수단 뭐 운운하는데 이제 보통은 그래서 불에 태우는 소각을 많이 합니다. 그 대부분 서류니까요. 근데 분실 훼손됐을 때 그 모든 분실 훼손이 됐을 경우, 그래 분실 훼손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즉각 이제 그 당사국에게 통지해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만 해결되게 되어 있고, 개정은 뭐 양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서 개정되게 되어 있고, 기간 종료 같은 경우는 일단 1년간 유효하게 되어 있고 협정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은 자동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야 우리 이거 안 해 라고 문서로 만들어서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끝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면, 또 영화를 찍으면, 또는 뭐 3개월 뒤에 종료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종료 절차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으면 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앞서 이제 영화를 찍는다는 게 뭐냐면 거의 쇼를 한다는 얘기죠. 한일과 지소미아는 협정 체결 필요성에 따라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체결이 지체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사 기밀을 일본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보론에서 써댔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고급 정보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근데 그러니까 북한 핵미사일 관련한 그런 정보만 제한적으로 서로 우리가 보내주고 또 일본이 주는 거 우리가 받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사용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써야 되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어떤 연구나 대비 목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쓸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방송국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긴급 좌담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 시험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갖다 보여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보여주는 화면이 일본에서 제공한 그 일본 군사 어떤 그 자산의 화면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화면 전문가들은 그 화면만 보고도 일본이 어떤 성능의 레이더를 갖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군에서 참고하라고 보여준 거면 그냥 군대에서만 보고 그럼 방송국 같은데 함부로 자료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쪽의 자료도 아니고 일본 쪽의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로얄티를 보호하는 뭐 이런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9년에 한국이 일본에 제안을 했으나 무산됐고요. 2011년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2012년 6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지만 다시 이제 이명박 정부여가지고 욕을 진탕 먹고 무산됐습니다. 체결 직전에. 그리고 이제 2016년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력과 대응 태세 보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년 11월 1일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11월 4일 일본 정부와 가설명 이후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11년 23일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발표가 됐죠.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요.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 체결 이후에 한일 양국은 2019년 8월 말까지 해서 총 30건의 정보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그러니까 지소미아로 과연 어떤 정보를 한일이 서로 주고받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2016년 북한의 장거리 그다음에 무수단 미사일 SLBM 발사 관련 평가 등 1건, 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 및 핵개발 동향 평가 전망 등 19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서로 양국가의 평가 보고서 같은 걸 주고받는 거고요. 그다음 2018년 북한 핵시설 및 미사일 개발 관련 동향 평가 등 2건. 그다음 2019년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이 8건이 이제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만 보면 사실 크게 가치 없는 건들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이런 거를 주고받는다는 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형식,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돈독하게 이제 미국의 어떤 지휘 아래 서로 협력 중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때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22일에 종료 의사를 표명했죠. 그런데 자동 연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끝내 뒤집었거든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과 한일 간 신뢰 훼손, 안보상 우려 제기에 따라서 양국 간의 안보 협력 환경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초래된 상황인 바 양국 간의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종료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당시 조국 관련해가지고 워낙 시끄럽고 기소당하고 이러니까 기소 한 해 만에 이러니까 그걸 국면 전환 좀 해보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때가 한창
씨가 뭐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인사청문회 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고요. 일본 정부는 이제 수출 관리 체계상의 염려로 대한 수출 절차 우대 조치를 엄격화한 것으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는 별개라는 입장을 이제 지속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양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2019년 8월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안 하겠다라고 작년에 통보했을 때부터 계속 이제 강한 우려를 표했죠. 니들 왜 이러냐? 싸우지 좀 마라. 이게 싸울 일이냐? 이런 얘기를 했죠. 11월 20일 제임스 리시 의원 등 미국 상호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지소미아 종료 철회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1월 22일에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말이 복잡한데 언제든지 우리는 지소미아 끝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2019년 8월 23일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거를 일단 정지, 일단 멈춤.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복잡한데 지소미아를 계속 하겠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거를 일단은 안 한 걸로 해달라라고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한일 간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은 세계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잠깐 한 발씩 물러났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소미아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에 매우 중요하며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을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니들이 그냥 이 효력을 정지시킨다, 종료하자, 이 얘기는 그냥 없던 얘기로 하자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모양 빠지는 거죠. 이게 정지하겠다고 뻥카 쳐놓고서 거의 끝날 시점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냥 하루 앞두고 야 저기 일단은 계속 할게 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되게 모양 빠지는 겁니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부터 종료 이후의 결정이 내려진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왜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찬반 여론이 있는데 일본이 이제 북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군사 정보를 획득을 하고 있고 이 두 국가의 군사 정보가 결합이 됐을 때 탄도미사일의 궤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협력하는 게 그래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보단 둘이 낫지.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지소미아를 하더라도 일본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1급 비밀 같은 거는 안 줘요. 보통 2급 비밀 정도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측하는 관측 경로라든지 뭐 최초 발견한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줄 수 있지만 1급 비밀에 해당하는 건 안 줍니다. 우리도 안 주고. 어쨌든 2019년 8월 23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4.9%, 부정적 평가는 38.4%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사실 여론조사는 이렇게 100% 믿으실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 2019년 8월 23일이 언제냐면요. 그렇게 막 당장 제2의 임진왜란 난다 그래가지고 조국 대감, 김현종 대감 이러면서 지들끼리 있지도 않은 임진왜란 하여튼 뭐 토착 외국 우승하면서 이제 일본하고 치고받고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한 거니까 당연히 높겠죠 이게. 결국 사실 긍정평가 안 애들 중에 지소미아가 과연 어떤 협정이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이후에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논의는 한미일 안보 협력상에서 한일 지소미아의 위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본이랑 이걸 하냐라는 위상 문제였는데, 지소미아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소미아는 한미와 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서 한일을 잇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일 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 이거 이제 얼마 전, 이거 아마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아베 총리 등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관계라고 해서 일본하고 동맹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중국의 확장에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두고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뭐 늘 이런 데서 하여튼 뭐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 동상이몽이라도 합니다. 또 우리는 사실 또 그렇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중국하고 관계가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괜히 무역 보복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좀 껄끄러워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일본은 대놓고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중국하고도 또 경제적으로 되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의 경제력이나 일본이 중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그만큼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크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데, 우린 그 정도도 안 되니까 괜히 개겼다가 중국한테 이제 두들겨 맞을까봐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있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정부의 인식이 이제 약간 좀 일본이나 미국하고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현 정부의 이제 인식 체계 문제도 좀 있고요. 특히 미국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안보 기제로서 지소미아를 두고 있음에 따라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에 한미 관계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실 지소미아 안 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서 미국에서 음향으로 엄청나게 많은 압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니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하고 분쟁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얼마냐? 단 4억, 꼴랑 4억 때문에 지금 지소미아를 닫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둘째,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이 증가하는 데 반해 한국은 이를 탐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16대밖에 없는 해상 초계기를 일본은 77대를 가지고 있고요. 정보 수집 위성 5기, 탐지 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들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일 간의 안보 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정보만 몇 개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활성화가 그렇게 안 됐어요. 게다가 뭐 이게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 보니까 뭐 이거 계속 돼야 되냐 이런 거. 그래서 국민한테 욕먹으면서 굳이 이걸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둘째,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강한 가운데 북한과 통일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한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일 간의 정보 공유는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에 한정해서 주로 지소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2017년의 경우에 지소미아와 이제 티사,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라고 있습니다. 티사라고. 이 티사가 동시에 활용이 됐으나 지소미아의 활용 빈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허접한 거라고 해도 일단은 주고받고는 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발전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소미아를 우회하는 T사의 활용이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그냥 때려치고 T사만 하자. 그러니까 T사는 여기 보시면 그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국가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해 놓은 건데 이거 활용하자. 그냥 한국하고 일본만 지소미아로 그냥 엮여가지고 둘이서 이러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T사는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 그 일본과의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한미, 그 다음에 미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을 기반으로 2014년 12월 국방당국 간에 체결한 약정으로 미국을 경유해서 한일 간에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주고 또 일본이 미국한테 주면 미국이 우리하고 일본한테 서로 알아서 나눠주는 이런 약간 좀 마니또 게임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우리가 준 정보를 일본에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미국에게 이제 한국도 보여주라고 줬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좀 애매하죠 이게. 또 이건 또 바꿔 말하면 한국하고 일본만 서로 주고받고 싶은데 군사정보라는 게 보통 그런 거니까. 근데 미국이 이 두 나라의 군사정보를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걸 중간에서 장난질은 아니지만 조율한답시고 뭐 참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제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T사 체결 이후에 그 한미일 국방당국 간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15년에 5회, 16년에 13회, 17년에 11회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보 공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에 한일 양국은 16년에 1건, 17년에 19건, 18년에 2건, 19년에 8건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T사도 그렇고 지소미아도 그렇고 뭐 서로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이 그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일 동맹 및 다자 협력을 통해서 대중국 견제를 뚜렷이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중국과의 안전보장 대화 등의 교류를 추진하고 불측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뢰 양성 조치 등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7년 만에 해상자위대의 중국 방문, 그다음에 중일 고위급 국방당국자 간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중국과의 방위 협력 강화 요구는 여론조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내각부가 실시하고 있는 자위대 방위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예의 국가와 방위 협력 교류를 추진할 때 일본의 평화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이게 물어보니까 한국하고 중국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본 거예요.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게 일본의 방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중국, 한국 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 두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일본이 평화로울 수 있다. 결국에는 이 두 나라는 일본의 가상 적국이다. 이런 걸 수도 있죠. 보통 적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우리가 편안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공격할 놈이 없어지니까. 그 얘기죠. 또 가까이 있으니까 의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사점을 보면 2012년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 뚜렷해지고 있는 일본의 방위 역량 강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그리고 한일 안보 협력의 현황, 쟁점 등에 비추어 향후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향후 한국의 안보 정책 방향이 이제 뭘까? 최근에 일본의 방위비 증가, 장비의 고도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안이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일 안보 협력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역내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안보 태세 구축 및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될 경우 영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세력 균형을 이루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평화헌법에서 벗어나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간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니까. 마치 과거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우개로 쓱쓱 지운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한편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7개 유엔 사령부로부터 병력, 장비 등의 보급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이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국 영역 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2015년 개정된 이제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서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 대처 시에 해당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국 양국 모두 인지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하여튼 저기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중간에 전화 받느라고 잠깐 템포를 놓쳐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간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 이게 나가려고 하냐, 일본이 나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주변국들이 괜히 오버해서 걱정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평화헌법만 개정된다고 해서 일본이 바로 보통국가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도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의심을 받고는 있죠. 한편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7개 유엔 사령부로부터 병력, 장비 등의 보급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국 영역 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서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 대처 시에 해당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양국 모두 인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족 감정으로만 보면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들어와서 이제 북한 공군하고 공중전을 한다. 만약에 근데 북한 공군이 지금 남한을 폭격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자위대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남한이 나가라, 우리가 지키겠다 이러고 있는 것도 꼴이 좀 우습죠. 또 미국이 그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테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릴 게 이게 되게 민감하면서도 민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전쟁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뭐 하늘 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일본이 와서 도와줬다 그러면 고맙다 그러지 그걸 왜 들어왔냐 이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폭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남한이나 이제 미국의 공군력이 워낙 우세하니까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나 실전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그냥 서로 명분 싸움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상황을 전제해가지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뭐 한국하고 미국, 북한하고 충돌하고 있으면 일본이 들어가서 도와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안 질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남한은 또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니들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 니들 그런 거 빌미로 괜히 막 이렇게 무장력 확대하고 군사를 증강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군사적으로 어쩐다 저쩐다가 아니라 그냥 외교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수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일 안보 정책, 일본 안보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이거는 일본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굳이 야스쿠니 신사를 간다는 게
물론 걔들의 어떤 애국심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 뭐 그래라 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변국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야, 주변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꼭 가서 그래야겠냐, 아니면 그냥 개인 차원으로 가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대놓고 가서, 그러니까 뭐 장관 신분으로 또는 뭐 총리 신분으로 가서 이제 공무를 바치고 그다음에 뭐 예배 뭐 참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명분 싸움인 거예요. 실제보다 명분 싸움이 좀 크다 양국 간에, 이런 얘기고요. 그 한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 등에 대해서 일본이 타국의 위협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본의 설명 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최근 한일 관계 냉각에 따라서, 이게 2019년 말 기준이니까요, 중단된 양국 간의 군사 당국 간 대화 채널 및 양국 간에 지속됐던 군사 교류 등의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이제 한일 양국 간의 안보 분야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양국의 정부 및 의회, 전문가 간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상호 이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019년 6월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75%가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북한, 중국, 일본. 그러니까 북한 다음에 중국이라는 얘기죠. 군사적인 위협이. 그리고 이제 일본,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근데 러시아하고 미국은 같습니다. 그렇게 혈맹 하는데, 러시아만큼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네요. 하여튼 일본 국민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동일 조사에서 일본 응답자 74%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일본인이 군사적 위협을 느낀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순입니다. 그래도 한국이 제일 낫네. 이거는 이제 한국을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한국이 그래도 제일 만만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국회 차원에서 2016년부터 시작된 한일의회 미래대화의 의제로, 이거 의원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자기 서로 막 세미나하고 만찬하고 와인 마시고, 그 다음에 낮에 이렇게 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나라 돈 써가면서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건데요, 한일 양국의 이제 안보 의제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발족한 한일 의회 외교 포럼 등을 통한 상시적인 대화 채널의 확보 등의 활동도 검토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어차피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꾸 이제 별 효력도 없는 입법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보고서에 담겨 있는 어떤 이 약간 좀 시각이 좀 편향된 시각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 그래서 최근 일본이 북한, 중국의 공세적인 세력 확장에 염두를 두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 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안보정책 문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 협력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일본의 안보 협력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많이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에서의 한국의 안보적 중요성의 감소로 해석하고 있는데, 일본의 안보 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특히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일본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서 2011년 지소미아 체결 불발 이후 상황에서도 일본은 2013년 방위대항에서 한국과 지소미아 및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때까지만 해도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 한국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위에 뒀었다는 거죠. 또한 이제 일본의 안전 보장에서 일본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지속해서 한반도 정세인 만큼 일본 안보 정책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안보적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후 한일 관계의 악화 상황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저렇게 땡땡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한국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써줘야 되냐,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여론조사에 약간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아베 내각과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양국에 있어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에 이제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7주차 강의 상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중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